자,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이 토론회 웹자보를 보셨을 겁니다. 총 7차례에 걸쳐서 오늘 9월 15일 출발해서 12월 1일 아마 이 토론회가 마치는 즈음 되면 한겨울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 여름에서 이제 겨울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입니다. 전체 이번 토론회를 아우르는 총괄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다시 명확하게 우리가 세우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발표 그리고 토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전체 토론,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3시 5분입니다. 5시를 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는 뒤에 토론 말씀하실 때 소개를 드리고요. 바로 발표자를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 발표를 해주실 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태근 변호사님을 모시고 30분 정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의 지혜를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에 앞서서 사실 한국의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은 주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저희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역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세트로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 자체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이어서 그에 한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저의 고민을 좀 전달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 세계 지구촌에 수도권의 50%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의 노동당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등의 진보 정당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가지고 현재 런던권과 파리권 내 인구 집중도가 약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도쿄권도 약 35%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불평등, 지역의 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인력과 일자리를 지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문제는 제가 부동산을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동산의 위에 있는 게 교육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권과 관련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거권이 명문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에서는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시장의 원리가 먼저 반영이 돼서 항상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강제 철거와 퇴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뭔가 주거 대책을 얘기를 하면 재산권 또는 소유권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언제나 시장에 대한 규제는 베네수엘라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부동산 대학원을 다녀보니
이게 부동산 대학원에서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예를 들어 뭐 교통, 학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사유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합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2015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주거권에 대해서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헌법에서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의 개념에서 주거권의 보장 방법을 몇 가지 뽑아낼 수 있는데, 먼저 주거의 쾌적성, 그리고 주거기간의 안정성, 그리고 주거비의 적정성 보장이 있어야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마스크 끼고 하니까 너무 숨차서요.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왜 갑자기 토지냐라는 뭐 이제 궁금하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똑같은 30평대의 아파트지만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의 가격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의 아파트 구조가 훨씬 좋아서일까요?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고 토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토지 재산권은 사유 재산권으로서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주거권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권을 언급을 하면서 주택만 언급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 밑에 깔려 있는 토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행 헌법상 토지 재산권 관련 규정을 보면 제23조에 재산권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35조 상항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37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에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9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행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결국 이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19조 2항이 경제 민주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2조를 보시면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122조가 토지 공개념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과 122조 토지 공개념 조항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헌법 규정 122조를 보시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원칙은 헌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효율과 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정전 교수님께서 쓰신 토지 경제학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인데, 결국 토지 정책의 목표는 효율과 균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특정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국토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가 토지 정책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토지 정책은 효율적 이용과 공평한 분배, 공평한 균형, 이게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토지 문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에 대한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을 때 시장주의자들과 시장 개입주의자들이 논쟁을 하면 언제나 평행선을 달립니다. 평행선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서로 이기려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효율을 중요시하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국토이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비싼 땅값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평한 균형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버블은 투기 수요, 가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는 뭐가 문제나 당연하다. 뭐 본인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모은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고,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산 불평등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뭐 크게 규모의 경제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뭐 서로 모여서 서로 많은 뭔가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직접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혼잡과 과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효율의 차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논쟁을 해봤는데 거의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각의 시각을 이해하시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개발의 문제, 무계획적, 환경 파괴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효율을 중시하시든 공정한 균형을 중시하시는 양쪽 입장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목표, 토지 정책의 목표는 효율과 균형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토지를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토지 정책의 목표인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토지 정책의 목표는 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게 토지 공개념인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989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 결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화면에 유튜브에 지금 자료집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걸 같이 안 보시면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를 꼭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토지 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고대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불악 주민의 마을 주민의 전체들이 같이 갖는 거였죠. 뭐 예전에 대한민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봉건 시대에 이르니까 관리 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가고 그 이용권이 소장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속 영민에게 귀속됐다. 근데 이제 이런 봉건 사회의 불평등에서 맞서 싸워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본인의 자산, 본인의 사적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소유권 보장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개념은 절대적 사유재산권으로서 존중되었고,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보시면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다, 천부인권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인한테 맡기면 자본주의가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이상들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의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 갈등이 첨예화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대폭 수정되게 이르렀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으니 이게 이른바 토지 공개념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개념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회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런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을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제도의 유지 존속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최소한의 자기 희생 내지 양보다. 이런 최소한의 자기 희생 내지 양보를 해야 사유재산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국제적 경향을 보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재산권으로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9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요. 그러면 그거는 198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1999년 택지 소유 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지 소유 상한법은 당시에 유언 결정이 났고요. 유언 결정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기본 이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유와 재산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토지 재산권의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법을 더 많은 재량을 발동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때 이제 이런 기본 이론을 설치하면서도 택지 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택지 소유를 금지했던 택지 소유 상한법에 대해서 유언 결정을 했는데 당시 이제 유언 결정 사유를 보시면 택지 소유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제한한다든지 기간에 제한 없이 고정적인 고율의 부담금을 4% 내지 11%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10년이 지나면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률적 획일적인 토지재산권 규제는 위헌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기본 이론은 1989년 토지공개념 판결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20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 아니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최근에 2019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집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는 것은 최초 재건축 아파트에서 개발 당시의 가격에서부터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재건축이 된 아파트의 준공 당시의 가치를 계산을 했는데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본 결과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개발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발비하고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최종 개발된 아파트의 가격과 그리고 최초 개발될 당시의 아파트의 가격, 그러니까 최종 개발된 아파트의 가격에서 최초 개발될 당시의 아파트의 가격을 빼고 그리고 공사비 등 개발비를 빼고 그리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초과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 시에 10%,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초과 시 20%, 7천만 원 초과 시 30%, 9천만 원 초과 시 40%, 1억 1천만 원 초과 시 50%의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매일경제 2017년 2월 3일자 기사인데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을 가상으로 돌려봤더니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19억, 약 20억에 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50%인 약 9억 3천이 부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치 쌍용 2차는 7억 정도가 벌리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3억 1천만 원.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는 6억 4천인데 부담금을 2억 8천만 원 정도 부과된다라는 계산이었고 이때 당시에 매일경제에서 이걸 발표했던 거는 부담금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 그런
교통이나 학군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을 시행을 유예했다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아파트 중에 반포 주공 1단지는 부담금을 안 냅니다.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온전히 20억을 다 가져가는 구조고요. 대치쌍용 2차랑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현행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 법을 바꾸거나 뭐 다른 걸 바꾸려고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하고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주정과 조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제 수단의 적합성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은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증가, 개발 밀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 확보한 밀도 차익 또는 활용도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100평인데 그 중에서 20평의 건물을 1층으로 지면 건폐율이 20%죠. 근데 20%인데 이거를 10층으로 올려주면 용적률이 200%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토지의 용적률을 200%를 주느냐하고 500%를 주느냐는 이 개발 이익 차익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의 결국 이익은 개인의 이 노력으로서 얻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500% 얻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개발 이익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경우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도 문제가 없다. 법익의 균형성은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는 공익이 이런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익에 비해서 작다고 할 수 없어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까 37조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위법하게 침해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과잉금지의 원칙인데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상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결론은 뭐 1989년도 토지 공개념 이론이 이렇게 계속 면면이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합적 판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입법 형성권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찰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을 마치 내 개인의 재산권인 것처럼 소유권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그런 재산권, 소유권 중심의 사고는 사고의 입장에서 그 토지에 대한 규제를 마치 무슨 뭐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나머지 10분 동안 저희들의 좀 주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토지 공개념 이론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자산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제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님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자산 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인용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걸 먼저 밝히고 그래서 이제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2015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2013년 기준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전체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299쪽에서 인용한 거고요. 좀 전에 그 김낙년 교수가 10% 자산상의 10%가 66.4%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299쪽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2010년도에 상위 10%가 약 60%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2010년도에 약 70%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약간 유럽과 미국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대한민국이 유럽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미국을 또 지향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평등 지수로서 지니 계수를 좀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왼쪽에 보이는 표가 소득 불평등 기준으로서 지니 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가계 동향 조사와 가계 금융 복지 조사 두 개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계 동향 조사 기준으로는 2016년도에 0.304더라. 이 정도면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준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0.339더라. 이제 그런 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위 계수의 산정 방식을 보시면 그 X축과 Y축인데, X축에는 인구 분포 0에서 100%로 가고 Y축은 0에서 100%로 소득 분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인구가 10%의 소득을 가지고 50%의 인구가 50%의 소득을 가지고 100% 인구가 100%의 소득을 가지면 완전 기준을 이루는 45도 각도의 그래프의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직선 그래프 꼭지점에서 X축으로 내린 그 삼각형의 면적에서 실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는 50%의 인구가 한 20%를 갖게 되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제 그걸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형선이 이루는 그 면적의 넓이, 그 면적 가지고 그걸 산정한 게 지니 계수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 불평등 계수로는 대한민국 0.3쯤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낙년 교수 발표에 따르면 자산 불평등 수준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온 0.64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경제 상황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가계 부채가 과다 채무, 너무 채무가 부채가 많다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건데,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부채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기는 경제 성장률이 10%씩 하니까. 대한민국도 80년대 그래 왔고요. 그리고 이제 긴축 전략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1998년도 IMF 시절 때 되면 대한민국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긴축을 요구했었죠. 그러면서 금리를 고금리로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전략이라고 하면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해소할 방법은 물가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부채가 1억일 때 물가를 2배 올리면 실제 부채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08년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때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당연히 1998년도 대한민국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 전략을 취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통화 주권이 있으니까, 통화를 자기들이 바로 발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돈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디폴트 및 채무 재조정 전략은 부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회생이라든지 법인 파상식으로 부채를 조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5년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이 그렇게 심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금융 위기 때 한 2015년까지 실제 저금리 0%에 돈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2020년도부터 다시 금리는 0%로 갔고 또 돈을 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 중심으로 보진 않고 저는 미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또 저금리가 유지되는 건 아니다. 1980년도 보시면 한 18%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2020년도부터 금리가 0%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 이렇게 말이 쉬운데 이걸 달러당 원을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20조 원쯤 됩니다. 한 달에 120조 원씩 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되는 양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세 개의 그런 어떤 민주국가 진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하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주택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한국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현재의 중요한 쟁점이 된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하는 게 도시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하자. 이거가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이 주장하는 거죠. 오늘도 지금 뭐 발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변을 뭐 50층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강변을 약간 병풍처럼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 지역 균형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도시 개발 방안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발만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의 첫 번째로서 현재 이렇게 뭐 금리는 낮고 세금은 낮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률이 있는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아마 토론할 때도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법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법만이라도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2006년도에 2005년도 6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되고 바로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방식이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1세대 1주택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시가격 11억이라고 하면 이게 시세 11억이 아니고요. 공시가격 11억이면 시장가격으로 한 17억쯤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한 70% 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격 한 17억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파트가 10억인데 나 종합부동산 얼마 내야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뭐 어림도 없습니다. 10억으로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달에 내는데 한 11월 달쯤 되면 여러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폭탄스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했던 방법인데 저희가 토지 공개념 실현 수단으로서 항상 과거의 것을 얘기를 해요. 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든지 택지 소유 상한법이라든지 뭐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이거는 다 이렇게 뭐 환수하고 규제하고 뭐 세금을 높이고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토지 공개념을 진정하게 실현하는 수단은 토지를 사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토지를 사유하지 않는 것은 도심 내 가장 비싸죠. 대한민국 예를 들어 광화문 인근이라든지 강남 인근이라든지 여의도 인근이라든지 요즘 뜨는 용산역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장기 공고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항상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용의 주거복지용 공공임대주택도 부족한데 무슨 소득수분이 70%까지 자유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비엔나를 갔다 왔습니다. 비엔나를 갔다 왔고요. 비엔나를 갔다 온 이유는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갔다 왔고 시민의 5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포함하고 있고 주택협동조합 주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엔나 임대주택은 그 소득분이 70%까지 시장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각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료는 다 같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어느 분이 소득이 낮다 싶으면 예를 들어 소득이 그분이 한 50%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주거급여를 50% 지원하는 형식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소득분이 10%면 10%에 맞는 주택, 20%면 20%에 맞는 주택, 30%면 30%에 맞는 주택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 분리 현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주거 임대주택의 슬럼화로 인해서 이미지만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못 간다 했는데 뚫고 갔습니다. 뚫고 갔고요. 그래서 이거 뭐 칼막스 호프라고 1900 아무튼 한 1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저희가 이때 깨달았던 게 한 10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50%가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에 못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 노동계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 노동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데 민간임대주택에 를 그냥 놔두면 임대료는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0년 7월 30일 날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2년간 갱신을 하고 연 5%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 8월이면 이 규제가 풀리죠. 사실 이 제도가 들어와서 70%가량이 형제 갱신이 됐는데 이분이 갱신된 분이 내년 8월부터는 또 순차적으로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시장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가장 빨리 폭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료 불안 때문에 못 사는 시민들도 많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뉴욕이나 독일의 베를린이나 모두 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거를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고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의 대도시 지역에 한해서 인상률 상한제가 신규 임대차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이거를 모든 주택에 하면 당연히 신축 주택의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면 주택의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장 원리상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고민인데 월세와 전세 제도가 좀 다릅니다. 사실 이거는 잘 얘기를 쉽게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무거운 주제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민들, 노동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전세제도인데 전세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리 2%일 때 전세금 5억 원과 금리 4%일 때 전세금 2억 5천만 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이 금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신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민법상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임대차 시에는 3년간 20% 초과 금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 대도시 지역에서는 3년간 15% 초과 인상 금지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과밀 주거 지역의 대도시에서 신규 임대차 시에 지역표준 임대료의 10% 초과 금지. 지역표준 임대료는 그 지역의 평균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이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베를린은 독자적으로 5년간 임대료 동결법을 시행했는데 2021년 4월 15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를린의 독자적 입법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러니까 이제 베를린 세입자협회에서 분노를 해가지고 9월 26일 날 부동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국유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 총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국유화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베를린 세입자협회 방문했던 건데 이분들이 막 주도해서 지금 이분들은 약 한 30명은 저희 이제 민변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언이 갔던 분들이고 중앙에 계신 분이 그 세입자협회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프라하에서 중간 이렇게 모여서 평가했던 모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은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84년부터 대한민국 전월세 신고제 같은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높은데 서울보다 높습니다. 보유세 감면을 혜택을 주는 대신에 대신 법정 갱신, 기간 갱신과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 임대차 안정화 적용 주택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2011년 현재 기준 약 98만 호, 전체 임대주택의 45.4%.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뉴욕에는 약 33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 채가 임대주택이고요. 그 중에서 100만 채가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11년 이후에 계속 약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채 전후인데 그 변화에도 크지가 않아서 201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독일 민법상은 임대차 인상률 상한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 같은 경우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저임금 위원회처럼 공익위원, 사측위원, 노측위원처럼 공익위원,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 이분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1년 계약 시 동결, 1년 동결, 그다음 2년 계약 시에는 1년 동결 후 1% 이상. 그리고 이제 지금 계약될 경우에는 2021년 기준 1년 계약 시에는 6개월 동결 후 1.5% 이상, 2년 계약 시에서는 2.5%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제도는 2021년도 제도는 10월 1일 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그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도 이렇게 임대료 물론 이제 절반 정도의 임대주택이지만 이렇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도 2019년도에 주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5%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도시를 파괴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런 시장주의자들의 그런 교과서적인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죄송합니다. 좀 많이 오바됐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베를린 세입자협회를 다녀와서 저희가 이제 민변의 변호사들하고 참여연대 시민운동가들하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가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대한민국에도 주택 세입자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9월 30일 날 이번 달 말에 원래 10월 4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4일이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거의 날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대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좀 당겼고요. 그래서 9월 30일 날 창립총회를 엽니다. 창립총회를 여니까 저희 창립총회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전화번호는 010-4794-0114로 전화해서 저희들 센터의 공식 명칭이 세입자 114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변호사님들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은 못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정오까지 딱 2시간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이 자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에 창립회원 신청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립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이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2014년도에 독일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하이코 마스인데 지금은 또 외무부 장관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한 5분, 10분 이상 끌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에 대한 기조 발표를 들었고요.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에서 부동산 주택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김건호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토지공 개념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두 가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토지공 개념의 철학,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토지공 개념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법 제도의 문제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안심이 됐던 게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딱 나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법 제도에 대해서는 김태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뭐 철학이라든지 이론적 배경은 남교 소장님이 워낙 오래전부터 이거를 연구를 해오시고 발표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심이 됐는데, 또 고쳐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좀 겹치지 않게 틈새 시장처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치를 많이 갖고 왔는데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3대 위기라고 하죠, 요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위기입니다. 뭐 학자들 중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기존에 이제 기원 전 BC, 기원 후 AD가 아니라 이제는 비포 코로나 BC, 애프터 코로나 AC로 바꿔야 된다라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모든 생활을 지금 뒤바꾸고 있는 위기죠. 두 번째 위기는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요즘 뭐 대기업들도 광고에 나서고 있을 정도니까요. 세 번째가 이제 불평등 위기고 오늘 주제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위기는 사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거보다 좀 더 현실적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의 실존을 규정하고 우리의 미래까지 지금 결정해 버리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닥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공 개념을 오늘 주제로 하는 것도 사실 이 불평등의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불평등,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불평등 위기는 지금 자산 불평등이고, 자산 불평등 위기에서도 부동산의 불평등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수치가 이제 얼마나 소수 인원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독과점하고 있느냐 수치인데, 오늘 1시간 전에 사퇴를 하신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7월달에 사퇴 오늘 표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 이낙연 후보께서 7월달에 토지 공개량 3법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어요. 우리 실제로 발의도 했습니다. 뭐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후보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유 독과점 편성을 보니까 개인 상위 1%가 31.9% 토지, 10%가 77.3%. 근데 개인보다 법인이 더 무서운 게 법인 1%가 우리나라 토지의 75.7%, 그다음에 법인 10%가 92.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 10%가 우리나라 소유 토지의 법인 소유 토지의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격차는 얼마나 심해졌느냐 봤더니 4월달에 신한은행에서 나온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상위 20% 자산 상위 20%는 전년 대비해서 5.7% 늘었습니다. 근데 하위 20%는 8.5%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위 20% 대 하위 20% 배율을 나타내는 5분의 2 배율을 보니까 2019년에는 이게 142배였어요. 상위 20%가. 근데 작년에 164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점점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임금과 자산이 역전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산 장벽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해 더 이상 개인이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생기고 있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일할 의지나 저축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거나 저축을 열심히 해도 이미 고착화된 자산 장벽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발제자분이 피케티 얘기하셨는데 피케티 지수라는 걸 고안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나라 자산은 이제 국민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 그 나라 자산이 국민소득의 몇 배인가, 이게 이제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이제 피케티가 고안한 건데, 이 피케티 지수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작년에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8.6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7.6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다른 나라 경우를 보니까 4점대에서 6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산 불평등은 어느 나라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물론 불평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국토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국민의 88.5% 거의 대다수가 그다음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세습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기죠. 근데 이러한 위기가 현실에서는 지금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집 장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주택보급률은 2019년에 104.2%입니다. 100%를 넘은 게 한참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무주택 가구 비중은 43.7%, 약 90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 무주택 가구 비중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주택자 수가 2013년부터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그 비중이 그리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다주택자 수가 228만 명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거의 10만 명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이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주택자 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에서 이른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공급을 무조건 해야 된다. 공급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급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공급들은 다 다주택자들의 사재기 대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할 때 몇 년이 걸리? 이거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지만은 제가 한 거는 이제 올해 이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인당 한 299만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1인 가구는 30년 이상 걸립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3인 가구가 600만 원이라고 쳐도 15년 걸리죠. 여기서 얘기하는 15년, 30년은 우리가 뭘 쓰고 싶은 걸 다 쓰면서 쓰는 남는 돈이 아니라 숨만 쉬고 그 돈을 모았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생에서 내 집 장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허풍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 집 장만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면은 좀 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저희가 뭐 여러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이죠. 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 공개념 도입이 아니라 부활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이. 근데 군사정부 시절에 왜 이런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그 시장주의자들한테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욕먹는 이 법들이 왜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89년, 90년 당시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거의 30% 1년에 25% 이상. 전세값도 폭등해서 89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3개월, 4개월 만에 세입자 7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인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가 토지 공개념 3법까지 내놨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부활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첫 번째 수단으로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3법 중에서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을 정의당에서는 좀 주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정의당에서 단독으로 이걸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4월달에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여기 나오신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여러 이제 시민사회 주거단체 분들과 협업 그리고 도움을 얻어서 사실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 지가 상승을 눕는 초과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대상은 유유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목적 외에 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땅, 그러니까 그냥 사들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땅이 대상입니다. 모든 토지가 대상이 아니고 유유부지에 대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 정상 지가분보다 높았을 때 1년마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3년마다 계산을 해서 이제 정해진 세율로 부과를 하고요. 그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당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거나 이제 이럴 기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공개는 3법 모두 다 해서요. 위헌 판정 받은 건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들추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그 토지 초과 이득세는 위헌 판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였어요. 헌법 불합치 뭐냐면은 몇 가지 이제 잘못된 조항들을 반대로 얘기하면 개정하면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해서 다시 했는데 이 법이 정작 폐지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후에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좀 오해는 먼저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걸 위헌 판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89년도 토지공개법 3법이 아까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통과됐다고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7.5%, 89년도에는 32.0%까지 치솟았던 집값이 91년도에는 12.8%, 92년 1.3%로 내려갔어요. 물론 토지공개념 3법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것이 모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토지공개념 3법이 분명히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기여했다라고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토지공개념 외에 이제 좀 더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보유세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인데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이제 보유세가 얼마만큼 부과되고 있느냐를 얘기할 때 나오는 수치가 보유세 실효세율인데 0.15%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OECD 평균이 0.33%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유세 실효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돼야 될 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은 종부세는 오히려 지금 개악이 됐죠.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 원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일단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시가격 14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는 247만 원을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123만 원으로. 그러니까 123만 원은 이거는 한 달에 123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23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억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는 세금은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50만 원, 보통 월세가 50만 원 이상인데 이분들이 들으면 사실 기가 찰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부세를 원래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에서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종부세가 지금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상가 건물이나 사무용 건물,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갖고 있는 업무용 빌딩에는 종부세가 아주 낮게 부과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리과세 토지라고 해갖고 토지 중에서 아예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골프장 아니면 이런 곳들의 토지도 사실 종부세가 부과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나 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50%, 60%, 아파트는 많이 올려서 70%대인데요. 이거를 이제 100%까지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낸 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가 하나의 재산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일부러 70% 수준까지 낮춰서 거기서부터 과표를 산정해서 기준을 만든다는 게 사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100%라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올리는 것도 사실 지금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재벌 보유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벌 보유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때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인, 그러니까 특히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가 현황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공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 노태우 정부 때 아까 토지 공개는 3법 외에 좀 개혁 그때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한 가지 나왔던 게 재벌들에게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켰어요.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래서 아예 보도자료의 표로 업무용 토지가 몇 평, 그다음에 금액
비업무용 토지가 몇 평, 금액 이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이 이렇게 되면 나이가 공개되나? 그 90년도에 1990년에 이문옥 감사관이 양심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문옥 감사관이 양심 선언한 게 딴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재벌들의 저항이 심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자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벌 보유 토지 중에서 40% 이상이 비업무용 토지였어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1.2%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문옥 감사관이 이걸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이런데도 노비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돼서 발표됐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주 시끄러웠던 이슈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지만 그러면 왜 이게 어떻게 지금은 공개도 되지 않고 얘기가 안 되고 있느냐 봤더니 김명삼 정부 시기에도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거를 업무용 비업무용.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비업무용 토지를 따로 공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하고 이제 재무제표, 그러니까 외부 감사 대상 기업들 재무제표 주석에 토지 면적, 공시지가, 장부 가액을 이제 공시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경실련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 기준 61조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매우 많은 수치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토지 초과 이득세나 토지 공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과세나 공개가 분명하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부 차원에서 노태우 정부 때 조사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조사를 못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잘하면 잘했지 공개를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 한 가지 방안으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발제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토지 공개념 외에 이제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연속 토론회에 다 이게 각각의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난리죠. 그러니까 그 3법을 폐지하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뭐 재산권을 침해한다,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김태근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입자 주거권을 시장에다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나라에서는 다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임대인이 세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임대차 3법도 지금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주요 국가들의 수준,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살 수 있을 만큼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사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년 7월이면 이제 신규 갱신 계약 기간이 돌아오면서 아마 높이 뛸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좀 신규 임대차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예. 첫 번째 토론해 주신 정의당 김건호 정책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30년이 걸리는군요. 예. 아무데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예, 이거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유세 강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뒤에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전체 토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대표님이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자유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입니다. 예, 토지공개념과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는 주거권을 제대로 논하려면 토지공개념 위에서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김태근 변호사님 자료를 보면 하여튼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 땅의 문제죠. 예. 뭐 시골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으면은 다 똑같은
건물 값이 똑같은데 아파트 값이 다른 거는 땅의 문제여서 토지의 공적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공적 개념이 배어 있는데 법률 이하 각종 제도는 토지 사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토지 공개념 하면 법적으로 헌법에서 어떻게 토지 공개념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 판시들이 토지 공개념을 지지하고 있는지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원리에 입각해서 늘 토지 공개념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한다. 그리고 시장경제하고 안 맞는다. 항상 두 개가 이제 등장해서 사실은 토지 사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 사개념이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단 두 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되게 중요한 이제 제도인데요. 이제 노력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평범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이죠. 그래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이기적인 동기든 다른 동기든 간에 노력을 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 이익이 토지공 개념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수익권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익권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물론 처분권과 이용권도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이제 수익권인데 수익권을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환수하지 않으면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럼 투기가 발생하면 가격이 폭등하죠. 그럼 폭등하면 이제 버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는데 잃는 사람은 이제 주로 세입자고 또 1주택자인데 투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투기가 일어나서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산 사람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세입자와 빚을 엄청나게 얻어서 산 사람들의 소득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전된 것이죠. 이전된 것이죠. 합법적으로. 물론 합법적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된 것이죠.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공적으로 수익권을 제대로 환수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사개념이 지금의 현재 제도 토지 사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하고 안 맞는다. 뭘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경제하고 안 맞는다. 시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이유는 시장이라는 이 가격을 매개로 한 메커니즘이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존중하는 건데요. 근데 이 수익권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토지로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초과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면 토지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용되느냐, 효율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오히려 토지를 보유해놓고 놀리거나 유휴하거나 저사용하는 것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토지의 수익권, 토지를 통해서 무슨 뭐 엄청난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수익권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환수를 하게 되면 토지라고 하는 한정된 재화는 결국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수익권을 제대로 환수해야 된다. 그게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또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더 경쟁적이고 경쟁시장이 좋은 건데 독점시장보다는. 근데 토지 독점은 모든 독점의 또 어머니거든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대기업이고 이런 것이 이게 근데 이제 토지 수익권을 제대로 공개념을 환수하면 토지의 소유 집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경쟁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토지공 개념을 제대로 하면 시장 경제가 되게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제 토지공 개념을 실현하는 방법, 주거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소유권적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신도시나 무슨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이 땅을 수용해서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팔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매각을 하는데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매각형입니다. 매각형 공급인데 매각을 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건설사가 분양만 받기만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벌 때 입찰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매각하지 않고 임대한다. 이제 정부가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장기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또 다른 또 자가도 가지고 욕구가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토지 임대부 주택도 공급하고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소유권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주거권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까지 뭐 LH든 뭐 GH든 SH든 땅을 결국은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돈을 빨리 회수해야지 다른 사람도 하니까 또 거기서 돈을 벌어서 또 뭐 주거복지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토지를 수용 조성한 그 토지의 임대료하고 그 조성한 그 금융 비용의 이자보다는 그 임대료가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에게는 더 유리한 것이죠. 이런 뭐 도시개발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유권적 방법으로 토지공 개념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세적 접근인데요. 지금은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제 그 보유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오건호 선생님께서 국토보유세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종부세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죠. 지금 현재 종부세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저는 강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유세가 우리나라만 주택에 집중 과세하고 사실은 다른 나라를 보면은 산업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더 높아요. 보유세, 실효세율이. 그 이유는 거기는 돈을 버니까 담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낮춰주는 오래된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습관이 있는데 아까 오건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건물 밑에 깔고 있는 땅 그것도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별도합산 토지라고 해서 낮고 그리고 또 공장용지는 또 0.2% 그냥 정률로만 과세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런 땅을 다 합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종부세를.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토지공 개념이니까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을 조세로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실 우리가 토지공 개념 89년에 들어올 때 토지공 개념 3법도 있었지만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종합토지세라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 과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이제 사실상의 꼼수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산에 이용하는 거는 별도 합산 토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종합 합산 토지로 또 뭐 공장 용지는 또 분리과세 대상으로 뭐 농지는 또 뭐 또 저율과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나눠놨어요. 원래는 다 합쳐서 그야말로 종합하기로 했었던 건데 나눠가지고 합산하니까 이게 과세의 응능화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종토세의 목표가 토지 소유 불평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투기를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이름에 걸맞는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은 종토세 그 트랙 위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서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로 토지공 개념에 입각한 토지보유세라 하면 주택이 깔고 있는 땅, 그다음에 뭐 건물이 깔고 있는 땅, 공장 용지, 뭐 농지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합쳐서 공평하게 수평적 공평성도 이루고 수직적으로도 좀 응능화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세수 전액을 보유세 실효세로 올려서 뭐 이제 국토보유세는 그걸 이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데요. 그 세액을 그럼 어디다 쓰느냐? 저희는 이제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이제 배당하는 것이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항상 나오고 있는 조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종토세 실패, 종부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하고 있는데 건물부는 좀 낮춰주면서 재산세는 저는 응익과세로 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세로. 그리고 이 국토보유세, 국세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응능과세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이렇게 새로운 틀을 만들면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해주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 고맙습니다. 보통 토지 공개념이 이 사유재산권 그리고 주택시장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토지 사개념이라는 말 제가 아주 번쩍 띄었습니다. 토지 사개념이 이 사유재산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또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 구체적인 형태로 또 보유세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 토론자분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4시 32분입니다. 28분 정도 저희가 토론을 할 텐데 우리 두 분 토론자의 토론 내용이 대략 비슷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으셔서 오늘 주제인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 기조 발표하고 그렇게 대립되는 논점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두 분 토론자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발표자께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주요 우리가 토론 주제를 잡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현 선생님. 네, 뭐 우리 김건우 의원님 그리고 남기업 소장님 모두 뭐 보충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발표할 때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정의당이 발의한 그 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토보유세로 토지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세금에 너무 얽매이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공공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기업 소장님은 물론 이제 저희도 당연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찬성을 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2월달에 비엔나하고 베를린을 갔더니 거기에 역사가 다 100년씩을 넘었던 거예요. 임대주택 공급의 역사도 그렇고 세입자협회의 역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토지 공개념의 역사는 아까 김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9년도에 가장 물가 상승률 대비 가장 높았던 그 집값이었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토지 공개념 입법이 3법이 막 불붙듯이 한 다음에 1997년도 IMF 들어오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저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 주택가격의 꼭지점에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이 계속 지금처럼 계속 외국에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 수출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 경제가 계속 이렇게 화랑새를 띨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황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수출 경제가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진행이 되고 금리가 오른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집값이 거의 이제 꼭대기층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제 이게 또 떨어지게 될 때 그때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론회 발표를 오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이렇게 일관되게 토지 공개념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환수하고 뭐 이렇게 부과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공공의 토지를 노동계층이 더 많이 활성화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더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태현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전체 토론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현장에도 몇 분이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손 들고 질문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요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토론을 해보지요. 아까 우리 남기엽 선생님도 우리 나름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하우스 TV 분이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요새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의 사회주택 논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면 아무래도 공공성을 지닌 주택의 확충을 의미할 텐데 꼭 그걸 국가가 매개를 해야 되느냐? 아마 기존의 공공택지 사업에서의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토지 공개념에 근거해서 주택 공급이 확장돼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은 중앙정부, 뭐 L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에 대해서 각각 세 분이 좀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토론자 이 순서로 가죠. 김태건 선생님.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님이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행 주거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이 있는데 갑자기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한 주택 공급이 시민들의 ATM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현행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오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하우징, 이게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을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공급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매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현 선생님한테 그냥 이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경제 방식의 주택 사업자에게 지금의 과세제도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돼서 사업에 좀 이게 장벽이 되고 있다는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과세 활용을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매우 좀 강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대한민국의 사회주택이 아마 본격화된 게 제 기억으로 2015년 전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나 임대주택도 1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회주택도 아마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 경제주택에 공급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호 연구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몫은 1차적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에서 지금 정부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회주택을 얘기한다면은 그 파일을 더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변화된 양상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영역은 오히려 지금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세금 면제해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겠지만은 등록 임대 사업자는 지금 사실 혜택이 너무 많이 주어져서 그게 오히려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됐지만은 만약에 사회주택을 하는 주체가 그 사회경제적 주체가 저렴한 임대료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 수준의 이익만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그게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은 저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기업 소장님도. 네, 제가 사회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오세훈 시장의 그 얘기는 뭐 시대의 역행하는 얘기죠. 제3의 사회 주체가 공공과 개인이 아닌 주체가 저는 이게 사회주택의 땅을 공공으로부터 사회주체가 빌려서 임대를 해서 거기 공급하는 방식이 좀 그걸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물론 그거를 모든 땅을 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과세 특혜를 주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제의 역사를 계속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토지공 개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공익적 활동을 하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로 자꾸 이렇게 구멍을 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면으로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하자, 그거를 제대로 좀 누리자, 구멍을 내서 거기서 좀 피난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사회주택도 토지를 공공에게 임대하면 임대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한 이제 세금만 있을 텐데 부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질문 취지나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도 꼭 국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주택의 공공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방식의 경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셨던 것 같고 또 그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관된 건데요. 깜짝 돌발 질문입니다. 짧게 대답하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최창호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광화문 등 도심의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용산기지에 집을 질까 말까 이 질문하고도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예, 남기엽 소장님 짧게. 네, 용산기지에 뭐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제 기존에 저는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뭐 본격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해봤지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검토했었던 토지는 이제 더 이상 매각하지 말고 공공의 것이니까 거기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또 토지 임대부 주택 거기 들어와 있는 또 상가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토지 임대부 분양 상가 이렇게 해서 토지 임대 타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공적 성격의 주택 타운을 제안해 주셨고요. 김건호 의원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들 공급 만능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또 톤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공급은 충분한데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톤을 바꿔서 그게 이제 서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 당 지도부에도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은 용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알짜배기 땅이 있어요. 서울에는 강남 의료원 부지도 있거든요. 강남 의료원 부지도 있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국회도 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런 부지들은 그러니까 값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확정이 되는 저렴한 주택을 거기다 공급한다면은 그게 뭐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급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집값을 낮추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찬성인데 다만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아주 난항은 예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실현을 하려면. 그건 정의당이 빨리 집권하셔가지고 법 개정해 주시고요. 그것도 난항입니다. 우리 김태현 선생님. 네,
사실 이제 뭐 그 부분 저희가 하고 싶었던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광화문은 아니어도 용산공원은 사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삼각 지역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북쪽에, 남쪽은 공원으로 만들자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삼각 지역에서 그 이태원역으로 가는 북쪽의 토지 그 부분까지 공원으로 만든 게 맞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공공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공 임대주택은 토지 임대부 다 포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생각보다 저희 민생위에서도 내부 토론했었는데 그 부분 의견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용산역 뒤편에 용산 정비창이라는 부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그걸 국제업무지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데도 땅이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치소에도 땅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분양을 하면 이거는 다 개발 이익을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산공원, 물론 이제 그 환경운동가분들은 반대하십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용산공원이라든지 용산정비창이라든지 성동구치소 이런 데의 토지 공공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다 이 자리는 이 토지 공개념에 주목하시는 분들이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심의 공적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또 이런 또 생태 환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또 논의 지점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그 공급에 관련된 건데요. 남길 소장님한테 직접 질문 주셨는데 다른 분들 답하셔줬습니다만은 남길 소장님 먼저 답해 주세요. 네. 지금도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그 전에 일부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만 잔여물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사업이 비토당한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렇다면 아예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아주 공정한 프로세스로 한다면 오히려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해주셨는데 요 토지 임대부 방식에 대해 조금 의견을 주십시오. 예.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우리가 2번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07년도에 이제 부곡 군포죠, 군포에 했고 또 11년도에 강남 서초에 했습니다. 근데 부곡 거기 군포는 위치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그래서 하여튼 미분양이 돼서 결국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됐고요. 강남 서초에는 임대료가 너무 쌌어요. 토지 임대료가 싸서 당연히 싸니까 이제 들어갔지, 이제 분양에 성공을 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의 목표는 토지 임대료를 제대로 환수해서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게 그 주택을 자기 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되니까. 근데 토지 임대료가 너무 낮으니까 환수하지 않은 임대료가 자본화돼가지고 건물 가격에 붙어버려서 지금 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원래 처음에는 건물 분양했을 때 2억 5천에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4억 5천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한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임대료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2가지가 극단의 실패예요. 한쪽은 토지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내서 안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낮아가지고 폭등해 버렸고 실패여서 이제는 양쪽 극단의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수요자들만 시장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매 차익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나는 실거주의 목표, 그다음에 저렴한 부담, 그다음에 진입장벽도 낮죠. 엄청나게 부채를 짊어져야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양쪽에 극단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좀 확산돼야 할 그런 주택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공 소유의 장기 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5% 정도밖에 우리나라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우리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그 보유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하나의 형태로 토지임대부의 다양한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남교 선생님이 토론문에서 우리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두 가지 경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과세, 또 하나는 공공주택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 공공주택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 소재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과세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럴 때 보유세, 아까 원천적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등 원천적인 과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세, 종부세 과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 논쟁점인데, 지금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가 영어로 지금 길어서 제가 아이디를 못 읽겠고요. 질문해 주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에 종부세가 후퇴했는데 사실 국민 여론은 종부세 강화가 높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정치적으로 후퇴했는데, 국토보유세를 말씀하실 때 이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보유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세 저항도 좀 효과적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세 저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세 저항을 인정해 버리고 또 이걸 토지배당으로 가면 기본소득 논란까지 더 커져서 오히려 보유세 강화에 그 방식이 효과적일 거라는 의문을 표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남기엽 소장님? 네, 그 조세 저항 극복도 하나의 이제 기대되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보유세를 우리가 최소한 저는 0.5% 실효세율 이상, 그다음에 뭐 1% 정도의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기존의 종부세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의 역사가 참여정부가 약간 예외적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도 고가 다주택자들을 두들겨 잡는 수단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유세, 실효세를 강화하려면 재산세도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재산세는 0.05%포인트 또 떨어뜨려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세 그러니까 분리해 가지고 이쪽은 혜택 주고 이쪽은 뭐 우리가 징벌적으로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강화 로드맵까지 그거를 아예 법에 그냥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과표 적용률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서 종부세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재산세까지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치 집단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정의당이 할 수 있을까? 선뜻 못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전체 강화한다. 그렇게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우리 후대도 좋고 경제도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그건 인과체인이 너무 길고 당장 내가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한 그 40%, 38.2%는 땅이 없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43%는 집도 없지 않습니까? 가구가 집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아닌데 적극적 지지자는 또 아니에요. 뭐 하면 좋지. 그또 뭐 언론의 영향을 받아갖고 또 극렬하게 반대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싫은 거예요. 예, 아래까지 재산세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싫죠. 그러면은 이게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국토보유세 그거를 토지를 실질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하여튼 이익을 보유세로 환수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과세 체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는 최소 90% 이상은 세대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혜택을 주면 한 번 이것을 맛을 보면 후퇴하기는 너무 어려운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워낙 논점이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 이내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호 의원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당론에 충실한 우리 당직자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맞다 그랬는데요. 예. 아니 뭐 국토보유세에 관해서는 그 국토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보유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그래서 뭐 정의당의 입장은 기존의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물론 조세 저항이 있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막다트려야 될 어쩔 수 없는 순간이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그 30초. 지금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보유세하고 예, 보유세. 정의당의 보유세 강화와 우리 토지자유연구소의 국토보유세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제안 주셨고요. 우리 김태현 선생님. 네, 뭐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이에 대한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구나라고 그렇게 좀 실천적으로 깨닫게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로 조세 저항과 관련해서 우리 재정학의 대가인 이중구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걸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4시 57분에서 3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갈수록 제가 재미있어서 막 더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오늘 다루지 못한 질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2회, 3회, 4회 후속 토론회 때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스카이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 도심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생각. 최근에 전세가 월세로 가고 있는데 이 월세가 폭등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공공주택을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은 돈이 들 거 아니냐? 재정 대책은 어떠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뒤에 제가 아는 분인데 굉장히 길게 지금 질문을 주셔서 요약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아까 토지 임대부인데 결국은 처분권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뭐 환매 조건 이 말씀이세요. 그거와 결합된 방식으로 토지 임대부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용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 뭐 이런 길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재미있고 또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오늘 1회 토론에서 다 담지 못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 논의가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오늘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은 7회까지 꼬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세 분한테 시간은 다 못 드릴 거. 혹시 마무리 발언으로 이걸 하고 싶다는 게 갖고 계신 분한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예. 또 다른 두 선생님. 저도. 세 분 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30초. 예. 네. 자, 그러면 발표자분. 네, 그 시간 관계에서 아까 워낙 짧게 지나갔는데 지금 다들 고민을 이해하시는 대한민국은 전세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물론 서민 중산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전세제도인데 전세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저희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아유, 너무 중요. 쏙 마음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네. 예, 남기엽 소장님. 네, 김태근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세는 선, 월세는 악. 이 프레임은 아주 나쁜 프레임이고요. 사실은 저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전세가 많이 월세로 갈 텐데요. 지금 하여튼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다 싶고, 아까 질문 중에 이제 환매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 저는 토지 임대부는 하여튼 또 환매 조건까지 붙이는 것보다 환매 조건부를
하는 이유는 토지 임대료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서 환매 조건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에게 되팔아라. 시장에다 팔면은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기니. 그래서 저는 토지 임대료를 제대로 잘 받으면 환매하는 게 이제 복잡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화장실을 고쳤는데 예. 화장실 고친 걸 내가 반영해 줄 거냐 말 거냐 뭐 굉장히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오히려 건물을 잘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다음에 그 공공주택 토론 주제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건호 선생님. 그 오늘 얘기했던 토지 공개념, 그 주거 안정, 투기 근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구일까라고 집단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재벌, 보수 언론, 다주택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뭐 LH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공공기관 관료들 이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진보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벌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기 근절을 하는 우리의 노력들은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은 이것은 단순히 토지 공개념이나 주거 안정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좀 더 나은 길로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1회 토론 마무리 시점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인데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토지 공개념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려가야 될 것 같고요. 주거권은 결국은 저희가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집 가진 자들이 더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주거권을 세우는 그 일을 저희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방식은 아까 남기엽 소장님이 과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 남은 6번의 토론이 바로 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부동산 금융은 또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아서 그린 리모델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부동산 조세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다룰 6개의 이 주제들이 기둥이 되면 주거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출발이고요. 나머지 6번 토론까지 저희가 무사히 다 맞추어서 이제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그런 시민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토론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발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서울 하우징 랩에서 굉장히 훌륭한 장비로 이 방송을 송출해 주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